IT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 펼쳐졌는데요. 여러분들의 2022년 투자에는 성공과 성장이 가득하기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저희 전망 시리즈 7번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내년도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두 단어 사이에는 쉼표가 들어있고요. 마침표는 느낌표로 되어 있습니다. 커머디티 산업인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LCD도 이러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런 제목을 지어봤고요. 언제나 수요 측과 공급 측은 첨예하게 다투죠. 공급 과잉이 되면 수요자가 이기는 거고 공급 부족이 되면 공급자가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도 한쪽으로 힘이 기울게 되면 그 동일한 힘은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게 바로 제목이 함유하고 있는 뜻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수요가 너무나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투자를 늘렸죠. 그 반작용으로서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응하는 수요자들의 구매 지연, 난 2022년 가서 더 사면 되겠네 라는 것들이 이번 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반작용이 저희가 예상하는 그 다음 주가 상승의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런 산업의 생태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주요 내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앞쪽에 있는 요약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베어 케이스, 불 케이스에 대한 분석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관통했던 또 하반기에 우리 IT 산업에 관해 굉장히 좀 비관적인 시각들이 많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한번 올해 3분기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역성장을 구가했습니다. 상반기 때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0%와 한 15% 정도의 견조한 성장을 이뤘던 거에 반해서 3분기에는 전년 대비 역성장이었고요. 전년도 3분기의 스마트폰 시장은 그 전년도죠. 2019년도랑 동일한 수준이었음을 감안시 올해 3분기의 스마트폰은 2019년보다도 안 팔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IT 산업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죠. 오더컷이라는 게 발생을 많이 했고요. 따라서 지난 8월, 9월 계속해서 이러한 주문량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고 실제로 많은 IT 부품주들의 부품에 대해서 이런 주문량 감소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금 드리는 제언은 내년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비록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인도같이 이제 중저가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중산층 이하층의 구매력이 많이 저하가 됐고요. 따라서 중가 이하 모델의 스마트폰 출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도 게임을 금지시키는 등 많은 수요의 부정적 요인들이 발현되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도 길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를 바라볼 때 내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지금 전망은 너무 비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약간의 성장세로 돌아올 거고요. 1분기는 당연히 올해 1분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이제 기저효과였죠. 또 다른 기저효과로서 올해 1분기까지는 역성장이 약간은 불가피하겠지만 저희는 2분기부터 강한 상승이 시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스마트폰 전방 시장, 아무래도 가장 큰 이 IT 전방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성장이 향후의 IT 수요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살펴보게 되면요. 1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에는 이제 9%가 조금 안 되는 스마트폰 출하량의 성장이 있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바꾸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고 뭐 폰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과거와 같이 2년 이내에 한 번씩 바꾸시는 풍토는 많이 사라졌죠. 그래도 올해 3분기 하반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는 8%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여전히 견조한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좀 넘겨서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전 시장 내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여기에 돈을 제일 많이 소비자들은 쓰고 있고요. 우리 제조사들도 애플, 삼성 같이 이 시장에서 돈을 제일 잘 벌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버려둔 시장들이 많이 있죠. 노트북 시장도 그 중에 하나고, 데스크탑 PC, TV, 생활가전. 이쪽 시장들에서는 제조사들이 큰 돈을 못 버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황폐화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조사들의 그 다음 임무이자 책무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스마트폰이 어서 다른 시장을 융합해 가면서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블이라는 이런 그 기술의 도입이 대화면을 요구로 하는 90조 정도 되는 태블릿 시장도 스마트폰이 먹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 시장, 여기서도 표현된 바와 같이 200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들을 먹으면서 폴더블 시장은 굉장히 큰 가치 향유가 가능할 거고, 제조사들은 과거에 피처폰을 만들면서 굉장히 저마진 밖에 못 벌었었는데 그게 MP3, 디카, 내비게이션, 전자사전을 먹으면서 현재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읽어내면서 전체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이러한 폴더블 시장을 읽어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이익 향유가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이제 폴더블 폰 대화면으로 바꿨는데요. 정보의 취득인 스마트폰의 고유의 성질을 벗어나서 정보의 생성, 업무죠. 여기서도 너무나 요긴하게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동영상 시청에서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점점 넘어올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이미 시장의 규모 자체가 IT보다 훨씬 큽니다. IT는 1300조 원의 소비가전 전방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1년에 1억 대가 조금 안 팔리죠. 근데 대당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만에다 억을 곱하면 조가 되죠. 2천조가 넘는 이런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의 플레이어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낮은 마진을 버는 거에 만족하고 있죠. 근데 이제 판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서비스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애플 같은 업체는 벌써 아이폰 기반의 아이폰 생태계 내에서의 에코시스템에서 서비스 매출을 통해 마진을 60%, 70%씩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그런 쪽에서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요. 14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한 9인치 미만급에서는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 소비자들도 그래서 스마트폰을 쓸 돈만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향후에 10인치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우리가 노트북을 사거나 혹은 태블릿을 살 돈까지도 여기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판가를 무지막지하게 올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걸맞는 만족도만 제공하기만 하면 소비자들은 이쪽으로서 이제 교체 주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큰 시장 성장이 가능한 게 바로 이쪽 시장이고요. 가장 큰 거는 스마트폰까지는 정보를 취득하는 시장.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 어제 결과가 어떻게 됐지? 영화를 봐야지. 오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나? 등등 이제 정보 취득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활동, 예를 들어 업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를 활용한 이런 정보 생성 작업은 오른쪽에 있는 10인치 이상급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성장을 구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이 갤럭시 Z 플립 3죠. 그리고 Z 폴드 3 두 종을 내놨습니다. 내년은 2022년에는요. Z 폴드 4 그리고 Z 플립 4 그리고 Z 플립 4의 고성능 버전인 프로 버전 이렇게 세 종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도 하반기 혹은 연 중반 정도 되고 나면 이렇게 두 번 펼쳐지는 폰이 저희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스트레쳐블 폰이라고 해서 화면이 이렇게 폰의 주위로 이렇게 말려 있고 이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빼서 보는 이런 형태의 폰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대면적을 향해서 스마트폰은 점점점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올해에는 한 700에서 8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삼성의 폴더블 폰 시장이 내년은 1500에서 한 1600만 대 정도 될 거다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러한 추가적인 제품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이상으로의 성장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정보 취득기기인 스마트폰이 D램을 요만큼밖에 안 썼습니다. 많이 써야 6기가, 8기가, 12기가 폰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미 하이엔드 노트북 같은 데에는 9기가, 10기가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업무용으로 진화돼가는 대화면의 폰은 D램의 사용량을
계속 늘려가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는 바로 이 애플이 M1이라는 칩,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CPU가 아닌 AP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고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전력 기반으로 최대의 성능을 뽑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장 보편화시킨 주인공이 바로 ARM이라는 회사죠. ARM이고요. 현재 엔비디아랑 합병을 논의 중이고 엔비디아는 현재 합병 승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ARM으로 가면서 이제 세상이 점점 바뀌어서 과거에는 전원이 콘센트에 꽂아져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ARM의 저전력 프로세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스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과거의 X86 인텔의 기술이죠. 혹은 AMD의 기술입니다. 이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리스크, 저전력을 사용하는 아키텍처로 변화가 됐고요. 이거를 만드는 업체, 이 중에 제일 유명한 업체가 바로 ARM이라는 회사죠. 이 ARM이 이제 엔비디아에게 먹히고 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은 이 ARM의 아키텍처를 가져다가 과거에는 A 시리즈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AP를 만들다가 이제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용 이런 M1이라는 칩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런 여러 개의 패턴이 더 그대로 카피돼 들어간 여러 가지 코어, 멀티 코어가 들어간 제품으로 M1 프로랑 M1 맥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나중에 엔비디아가 ARM을 완전히 인수하고 나면 그래픽, 즉 멀티코어의 강점이 있는 엔비디아는 이런 추세를 더 강화시킬 거고요. 이런 것들이 차량에만 쓰일 게 아니고 향후에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에도 사용되게 되면서 서버의 가장 큰 문제인 전력 사용량, 발열 등등을 잡는 솔루션으로 활용이 될 거고, 이러한 다중 코어가 작동할 때에는 D램이 더 활용될 수 있는 게 제가 보는 내년도에 상당히 업사이드 요인이고요. 실제로 애플이라고 하는 D램 짠돌이라고 합니다.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은 절대 D램을 얼마나 쓰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패드 프로부터 애플은 홈페이지에다가도 D램을 이렇게 8기가, 16기가 많이 쓰고 있다고 광고를 할 정도로 이런 변화 과정이 향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스마트폰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주제로, 그리고 그게 얼마나 D램 산업에 긍정적으로 폴더블 폰 진화와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우선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셨던 바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입니다. 저희의 이제 주식대학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5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한 180조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메모리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만 비메모리라고 부르고 전 세계적인 표현은 로직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요. 현재 자동차를 만들고 수많은 세트들을 만들 때에는 이쪽 다품종 소량 생산인 요 비메모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공급 부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체들도 자동차를 못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차트들을 보시면 요거는 가트너라는 데이터 조사 기관에서 만드는 반도체 재고 인덱스라는 겁니다. 반도체 재고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많았다 줄었다가 반복되게 되죠. 근데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수요는 빠르게 원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시는 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극심한 공급 부족 사태에 남아 있다가 이번 3분기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완만한 공급 부족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가고 있고요. 다만 물건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생기면 제조자들이 이거를 풀질 않습니다. 조금 더 쟁여두고 싶어 하고 어딘가에게 이제 판매를 하더라도 그 판매처가 다른 채널로 판매를 하지가 않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공급 부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4분기, 1분기로 될수록 점점점 이제 이런 공급 부족 사태는 해결이 될 거고 1분기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동차 계약을 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면서 언제 대체 이런 게 풀리냐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내년 초가 되면 공급 부족 사태는 빠르게 일단락되면서 생산이 원활하게 풀려가리라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들은 이제 자동차나 전장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조금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요. 23쪽을 보시면 올해랑 내년에 시장에 이익 증가가 얼마나 가능한지 산업별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스피의 이익 증가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반도체가 이끌었죠. 하지만 3분기, 4분기에
그 판가 상승률이 조금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또 4분기에는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전체 이익 증가율에서 아주 많은 기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시장의 이익 증가는 이거는 컨센서스, 블룸버그 컨센 기준인데요. 아주 크진 않아도 저희 IT 가전이나 반도체가 이렇게 이 정도의 이익 증가를 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을 봐주시면 이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올해랑 내년의 이익 추정치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 올해의 이익 컨센서스고요. 연한 하늘색은 내년의 이익 컨센서스입니다. 한번 삼성전자를 볼까요? 올해 8월부터 해서 내년도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디램 가격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를 계속 끌어내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좀 더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선반영의 기업입니다. 내년의 이익 기대치가 올해의 이익을 이렇게 크로스오버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세게 오르는 그런 기현상을 보여온 게 하이닉스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년도의 이익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믹의 두려움을 기업이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랑 2분기 때에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산업에는 나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투자를 더 늘려야만 합니다라는 수요자들이 듣기에는 구매를 늦춰도 될 만한 이유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사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죠. 하지만 내년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이닉스는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수요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내년에 투자를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혹은 생산량을 조절하게 해나가면서 보다 건전한 공급과 수요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이런 메모리 가격의 하락폭도 줄어들게 되고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내년의 이익 추정치가 오히려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급반등하게 된다라는 과거의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외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CD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내년의 추정치도 내려오고 올해 추정치도 조금 내려왔는데요. 저희는 올해 4분기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 LCD 가격 하락도 올해 말 내년 초를 끝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고 내년에는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기업들 이 좋은 기업들이고 특히나 내년도에 추가적인 컨센서스 상향이 있을 경우 이거는 기업 주가에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요. 과거의 주가는 이러한 반도체 업황 저점에서 W자 반등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W자 반등, 즉 한 번은 반등이 일어났다가 설설설설 다시 흘러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2016년에도 우리의 이 기업의 이익을 선행하는 요 디램 현물 가격인 진한 파란 선이랑 연한 하늘색 고정거래 가격을 보시면 이때까지가 저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에서 빠졌고 W자를 그리면서 바닥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죠. 오른쪽 2019년 역시도 이때는 외국인들이 이 이머징 마켓으로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W자 반등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갔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두 번째 반등이 있을 때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사들이 이 안 좋은 업황을 반영해서 향후에 공급을 축소하겠다. 혹은 투자를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이런 공급자들의 이런 투자 속도 조절 코멘트가 공식화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페이지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거에 대한 결과물 혹은 생각보다 업황이 좋아질 수 있음을 센티멘트가 반영하게 되면서 이 현물 가격, 디램 현물 가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죠. 이거 반등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고정거래 가격의 상승을 이끌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가 교차하게 될 때가 바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의 시발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아무래도 이번 4분기 실적 설명회가 있을 1월 말 정도부터 1분기 말이 지나기 전, 즉 2월, 3월 내외에 이러한 투자 축소랑 현물가의 본격적인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런 해당 예상 자료를 통해서, 저희 전망 자료를 통해서는 지금 현물가가 11월 말 정도부터는 1차로 돌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촬영하고 있는 이번 주 현물가는 이미 돌고 있고, 다만 현물가가 지금은 돌더라도 이게 조금 긍정적인 센티멘트를 만들다가 내년 1분기 고정거래가가 한 번 더 내려갈 거라서, 내려가고 나면 현물가도 다시 한번 살짝 힘이 빠질 건데요. 그 이후부터 이제 내년 1분기 중에는 현물가가 본격적으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나요? 하이닉스가 좋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가장 큰 기업이자 가장 순현금이 많은 기업, 즉 안전한 기업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수출이 많아서 수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메모리 반도체를 사업의 가장 중요한 큰 사업으로 향유하기는 하지만 또 스마트폰이나 혹은 이제 막 키워나가고 있는 비메모리 쪽, 또 OLED 뭐 이런 기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섞여 있는 기업이죠. 그에 반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 즉 하이베타라는 특성을 가지기도 하고, 메모리 시황이 바뀔 때 가장 크게 변동성이 드러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현 시점에서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선호하고 있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이제 프리캐시플로우의 반절을 주주환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주주환원이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데, 올해에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추가 주주환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재 논의를 저희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별 주주환원이 결정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삼성전자는 과거의 평균이 1.6배 PBR보다 좀 비싼 1.7배를 좀 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떨어지고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과거의 밸류에이션 평균치인 1.35배 보다 낮은 지금 한 1.2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언제나 이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이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기업은 하이닉스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첫 번째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주 환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로 돈이 몰리고 있죠. 전 세계의 특징 중 하나는 패시브 쪽으로 돈이 열심히 몰린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패시브 투자들이 이제 삭스라고 부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펀드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의 수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만약에 SK 하이닉스란 기업이 ADR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본주가 아닌 DR 주식을 상장시키는 이런 투자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LG 디스플레이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뭐 포스코라는 기업도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하게 된다면 어쩌면 잘하면 이렇게 TSMC처럼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될 경우 2014년 이후로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는, 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봤을 때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더 좋은 기업이고 더 큰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역전당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일거에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더 커지고 하면 이런 ADR 발행도 기대해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싸기 때문에 이번에 업사이클이 도래하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더 좋은 상승을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램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긴 시간, 무려 2년 동안 내려가고 1년이 좀 넘게 오르고 또 2년 넘게 내려가고 2년 가까이 오르고, 과거에는 디램 사이클이 길게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요, 사이클이 너무 짧아졌어요. 2020년에도 두 분기 좋아지고 두 분기 나빠지고, 2021년에는 지금 세 분기 좋아졌고 이번 4Q 2일부터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짧은 패턴으로 보자면 두 분기, 세 분기,
그 다음 3분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요거를 막연하게 기대한 상승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짧아졌을까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자면 다음 페이지인데, 과거에는 이런 메모리의 수요처가 거시경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모바일, PC, 그래픽 이런 쪽이었습니다. D램이라는 수요처가 대부분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B2C죠, B2C.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가 좋아지면 수요가 쭉 똑같이 좋아지고요. 길게. 나빠지면 계속 위축돼 갑니다. 근데 지금은 B2B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서버, 거기 그 중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15억대나 팔리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여기는 1인당 한 대씩 구매하죠. 근데 이제는 혼자 뭐 10,000대씩 사는 이런 거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이 중에 몇몇이 또 다른 전략적인 구매를 늘리거나 줄이면 수급이 거기에 맞춰서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는 매크로 경기에 따라서 길게 가던 수급이 이제는 빠르게 도는 수급으로 변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하이닉스 주가가 과거에는 이런 업황의 저점을 3개월 선행해서 주가 반등이 짧게 나왔는데요. 즉 실질적으로 업황이 돌기 시작하는 직전 가야지 주가는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업황이 언제라도 짧게 돌 수 있다 보니까 돌 수 있는 기미만 나와도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주가는 업황을 6개월 정도, 과거의 3개월에 비해서 더 많이 먼저 선행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 게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 한 2분기 말 정도에 D램은 바닥을 찍을 거다. 그리고 3분기 정도부터 안정화 들어가고 4분기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상반기가 너무 안 좋을 거를 두려워하는, 언제나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즉 안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투자를 줄이는 그런 행태가 이번 공급사들에게 나올 거고, 그게 이번 4분기 실적 설명회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좋을 거다라는 설명은 저희가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서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D램 제조업체들이 2주가 좀 안 되는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수요자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는 10주 가까운 이런 D램 재고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서버를 의미합니다. PC나 모바일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양을, 제조사보다 많은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자들의 재고는 많아서 단박에 확 좋아지는 그림은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보고 있는 사실은 기업용 수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21년 각 기업들이 설비 투자, 우리 기업들도 이제 나름 워크스테이션 같은 서버들을 가지고 있고 PC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체 수요들이 최근에 조금 보이고 있고, 저희 메리츠에서도 최근에 몇몇 연구원들의 PC를 교체해주고 있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코퍼릿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수요들이 최근에 생각보다 좋은 그림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약간 하락하니까 그런 쪽에서 수요가 조금 크게 발단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조금씩 발휘하고 있다라고 해석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서버 업체들의 투자는 2018년 엄청나게 이제 퍼센티지로 늘었고 완만해지는 그림을 보이다가 올해부터 다시 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페이스북이라는 업체도 메타라고 상호를 바꾸면서 이런 업체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의 서버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에 이어서 좀 넘어가서 보면 지금까지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등장하면서 수요자들 중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서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17년, 18년에 굉장히 강한 가격 반등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좀 길게 보게 되면 이러한 자율주행, 뭐 테슬라도 올해 AI 데이라는 걸 통해서 D1 칩도 공개를 했고, 도주 컴퓨팅이 나중에 자율주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다, 로봇 택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러한 주요 플레이어들이 어쩌면은 독자적인 서버를 구축하게 되고, 그게 기존의 서버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이다. 이런 애들이 더 많은 D램을 사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많이 사가야겠다라는 조바심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기미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내년도에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서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죠. 이러한 자율주행 업체들이자
혹은 이런 그 메타버스라는 이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견조한 서버 구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언제나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나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용의 반작용으로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이제 거기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가장 큰 바로미터로 잡는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많은 경쟁사 대비에 물량 증가를 시현했습니다. 2분기도 3분기도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마켓시어가 조금은 늘어났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39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경쟁사들 대비 메모리 설비 투자를 가장 많이 늘렸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세 공정화가 점점점 심화될수록 EUV라는 거를 쓰죠. 이거는 이제 극자외선 노광이고요. 이 노광, 즉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점점 과거의 자외선이라는 두꺼운 파장보다는 더 가는 파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극자외선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 EUV 장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ASML이 독자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친구들로부터 비싼 가격을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세공정화가 더 되면 더 될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투자 비용이. 그래서 여기서 한계 비용이 체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캐펙스 금액도, 설비 투자 금액도 늘어나죠. 두 번째로는 이런 공급망 이슈가 발발하게 되면서 운임이 지금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주문을 해야 되고 더 비싸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들도 과거에 비해서 먼저 주문을 하게 돼서 이러한 비용을 선집행해야 되는 이슈도 많았고요. 또 삼성전자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올해 뭐 P2라는 라인, 그리고 평택의 P3라는 라인에 이런 인프라 투자를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장비 투자가 꼭 아닐지언정 인프라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019년에 17조 원의 메모리 설비 투자액을 작년에 21조 원, 올해에는 29조 원으로 정말 빠르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고 하게 되면서 비메모리 쪽의 설비 투자를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죠. 본인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올해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에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프리 캐시플로우, 즉 잉여 현금 흐름의 반절을 주주환원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적게 해서 영업현금 흐름을 최대한 살려내는 게 우리가 이런 실적의 플러스 알파로 배당이자 혹은 이제 시행될 수 있는 자사주 매입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올해 투자를 너무 많이 했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주환원의 여력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년 1월 말에 2022년 1월 말에 4분기 실적 설명회 때 특별주주 환원을 만약에 얘기하게 될 경우 이거는 투자자들에게 2016, 17년을 상기시키는 이벤트가 될 겁니다.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근데 이러한 거를 알고 있는 삼성전자는 올해까지 투자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투자를 많이 못 늘립니다. 올해랑 비슷한 상황으로 남게 될 거고요.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는 삼성의 실적 설명회는 이겁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시장을 상회하는 투자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이런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향후의 당사의 설비 투자는 과거보다 확실히 투자 확대가 느려지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공급 측면에서도 조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서플라이 디서플린 혹은 캐펙스 컷이라는 표현으로서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도 작년에 10조 원 투자했던 메모리 투자가 올해는 14조 원으로 무려 40%나 늘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10%대 정도로 15조 원 정도로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즉 설비 투자의 증가 속도의 체감은 사이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의 4분기 기업들 실적 설명회를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쪽을 봐주시면요. 최근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물론 재고 금액도 완만하게 늘고는 있습니다만 마이크론은 줄죠. 이런 것들을 감안시 지금 고객사의 재고가 많아서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제조사의 재고가 적다라고 해도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제조사의 재고가 지금 늘기는커녕 그대로 남거나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경기가 좀 풀리고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되고 하면은 이런 수요자들은 이 재고를 활용하면서 구매를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전사의 이익을 가장 주도하는 디램 외에도 낸드 플래시가 있죠. 낸드는 디램에 비해서는 그렇게나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디램은 벌써 삼국지로 변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는 투자는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자들과 가격을 속된 말로 밀당을 할 때에도 쉽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 뭐 콩나물 가게가 6군데나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선가는 싸게 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공급 과잉일 때. 낸드 플래시가 바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키옥시아, 과거의 도시바 메모리고요.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하이닉스, 인텔까지 6자 구도가 있고 아덜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자구도 경쟁이라서 누군가는 가격을 깎으려는 시도가 좀 더 많이 있고요. 따라서 낸드는 이익률이 디램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같은 경우 낸드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인하가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낸드 쪽에서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하기로는 했는데 인텔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각 주요국의 그 반독점 기구로부터 인수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중국으로부터 안 나왔습니다. 인텔의 그 중국에 있는 대련 공장을 인수하면서 하이닉스는 올해 말에 8조 원을 납부하도록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가가 안 나온 관계로 인텔은 그걸 기다리고 있고 하이닉스는 8조 원을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 지급을 안 했죠. 근데 이게 지급하고 나면 이게 업황에 좋게 작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44쪽을 보실게요. 이번에 8조 원이나 납부하고 나면 하이닉스의 이 순부채 규모가 순현금으로 돌아갔다가 순부채로 최근에 돌아왔는데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동사에게 과거의 최대의 순부채 규모로 돌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상기로 다시 전개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러한 반작용, 또 다른 반작용으로서 나빠진 재무 상태를 최대한 복원하고자 캐시카우인 디램을 이제는 웬만해서는 절대 가격을 안 깎아주는 수익성 위주 정책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도 표현이 됐고요. 당사는 수익성 위주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며 3분기 같은 경우 저가 수주에는 대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면서 2022년에는 최대한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 그리고 가격 인하는 최대한 막으려는 시도가 하이닉스 측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발생할 거다. 비슷하게는 마이크론에서도 나올 거라서 결국은 내년에 모든 제조사들이 최대한 힘을 합쳐서 가격 인하를 돌려놓으려는 시도를 많이 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참고로 나중에 보시고요. 디램 영업이익률은 4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내년 3Q 초입까지는 빠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고요.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이제 2023년 얘기를 하겠죠. 이때는 꾸준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아마 밸류에이션 툴도 내년 중반부터는 2022년이 아니고 2023년의 북밸류 등을 땡겨오게 되는 걸로써 그때는 또 상승 논리가 만들어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그 본격적인 주가의 W자의 두 번째 V자 반등을 위해서는 첫 번째 공급 쪽에서 축소 또는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스팟 가격이 돌아야 된다. 즉 현물 가격이 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팟 가격을 저희는 지금부터 현물가라는 걸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스팟 가격은 전체 디램 시장에서 13%밖에 차지 안 하는 PC 시장, PC 디램 시장 내에서도 13% 중에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거의 전체 디램에서는 스팟 가격, 현물가는 크게 통용되지 않는 가격이죠. 근데 현물 가격은 이 47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거래 가격을 올라갈 때에는 먼저 끌고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먼저 끌고 내려가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마다 발표된다라는 특성, 또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변하는 고정거래가를 미리 선도하는 특성 때문에 현물 가격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현물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된 이런 프리미엄들이 끝없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현물가가 할인돼서 거래가 될 때에는 20%를 웬만해서는 안 넘깁니다. 보통 한 10% 중반 정도에서 20% 정도까지만 먼저 현물가가 빠지면 그 다음에는 한 반절의 확률로 현물가가 반등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고정거래가가 훅 떨어지면서 이 할인율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11월에 들어오고 나서 현물가가 머지않아 반등할 것 같다라고 보고서도 썼었고요. 48쪽을 보면 저희 하우스만 유일하게 이 중국의 현물 시장도 트래킹을 하는데요. 요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된 중국 현물가는 이 연한 하늘색의 대만 현물가보다 할인되어 거래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규모도 더 작은 마이너 시장이고, 게다가 이 중국 현물가에는 약간의 그런 불량품도 껴 있어서 이 주력 시장인 대만 현물가, 즉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현물가보다 좀 더 쌉니다. 근데 이번 10월부터 이상한 현상이 발견된 게 디램 익스체인지 현물가가 중국 현물가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저희의 추정으로는 이제 대만의 거대한 모듈 업체인 A데이터나 혹은 킹스턴 같은 업체들이 상반기에 재고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시장에 털어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볼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이거보다 싸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중국 현물가보다 지금 대만 현물가가 더 내려갔고, 이거 이상으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상당 기간 동안 우선 현물가는 반등할 것이며, 게다가 지금 중국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나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를 감안시 내년 초에 고정거래가가 충분히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대만의 현물가는 한 1분기 말 정도부터 매우 가파른 구조적인 상승을 하면서 2분기부터 이제 고정거래가가 빠지더라도 그 다음 분기부터 고정거래가가 올라갈 수 있음을 그렇게 좀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낸드, 아까 제가 내년에 가격이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낸드는 4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쭉 가격이 빠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연말 정도 되면 안정화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낸드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쭉 넘겨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92단, 96단 이후로 단수를 더 쌓아나가서 128단 또는 112단, 그리고 나서는 176단 또는 162단으로 이렇게 단수를 더 쌓아나가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원가 절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 가격은 빠지더라도 저희는 SK 하이닉스의 낸드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에서 이익을 버는 수준에는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또 어느 정도의 공급 축소가 일어나고 나면 내년 말 정도부터는 낸드는 좋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가운데 이렇게 고단화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재 업체들은 조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장비랑 소재주 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평택의 P3라고 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완공한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내년 아마 2분기 초입 정도에 클린룸까지 해서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 정도부터 4월, 5월 정도까지 장비 발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연초에 바닥을 잡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동행해서 움직이는 장비주들도 좋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6쪽을 봐주시면요. 우리나라의 장비주의 특징인데 언제나 하이닉스 주가랑 동행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아니, 약간은 후행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하이닉스가 충분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장비주들을 이제 좀 바스켓으로 이제 매집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4분기 실적 설명회 때 투자를 줄이겠습니다. 이런 보통 장비주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거든요. 이렇게 장비주가 조정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비주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분기부터 이렇게 새로운 삼성의 P3 공장이나 혹은 하이닉스의 M16 공장에
장비를 채우려는 수요들이 나오면서 결국 56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은색의 하이닉스 주가랑 파란색의 장비주 주가가 동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다. 여기서 이제 뭐 많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 57쪽의 소재주들, 그 중에서도 내년에 이익 증가가 그래도 기대가 되는 기업들, 성이라든지, SK 머티리얼즈는 안타깝게도 주 SK로 합병이 되기 때문에 이제 퓨어 플레이어로서 여기에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어지실 것 같고요. 장비주들은 이렇게 전공정 장비주들이 내년 2분기에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LCD가 작년에 최대 수혜였습니다. 코로나의 수혜. 왜냐하면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디는 가지 않고 지원금은 받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 돈으로 TV도 사고 태블릿도 사고 그런 영화나 컨텐츠 시청 활동 많이 하고 최대 수혜를 받으면서 이렇게나 많이 LCD 가격이 올랐죠. 근데 지난 10월달, 2021년 10월달에 LCD 가격이 초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22%나 TV 패널 가격은 빠졌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나니까 TV 수요는 확 줄었고요. 그 돈으로 다 여행하고 어디 놀러 가고 골프채 사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바닥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1쪽을 보시면 각 분기별로 TV 패널이 얼마나 출하됐는지를 보실게요. 1분기, 2분기, 3분기, 작년, 올해, 내년 예상치입니다. 1분기, 2분기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올해 작년 대비 너무나 수요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러니 패널 가격이 22%나 월간 단위로 급락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저희도 이제 물동량이 갑자기 늘었는데 배가 없고 해서 운송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체감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IT 제품들 중에 백색 가전, 즉 냉장고, 세탁기 등등을 제외하고 가장 운송비가 많이 드는 게 이제 TV입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크니까. 게다가 포장을 하면 두께도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런 TV가 아시아에서 미주향으로 운송이 될 때 가격이 옛날에는 32인치 TV는 1불밖에 안 했고요. 많이 보는 65인치 같은 경우 8불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3분기 말 정도 되니까 1불짜리가 운송비가 20불로 엄청나게 늘었고요. 8불짜리는 130불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TV 세트 업체가 안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거진 잡혀가는 것 같고 백신 접종률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 나오니까 다들 TV를 안 사는데 이렇게 수요가 안 좋은 가운데 과거에는 열심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TV를 만들어서 미주로 날랐는데 운송비가 15만 원이 된 거예요. 150만 원짜리 TV를 팔고자 65인치 운송비로 15만 원을 지불해야 되니까 제조하지 맙시다. 운송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그냥 이 미주권이나 채널에 갖고 있는 이런 재고를 먼저 소진합시가 되면서 3분기의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4분기가 되면서 재고는 이제 거의 없고 내년 초는 우리 동계올림픽이 있죠. 또 하반기에는 월드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는 살아날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TV 생산을 다시 늘려야 되는 시점에 근접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TV 패널가도 앞서 저희가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연말을 바닥으로 안정화되다가 그 뒤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패널 업체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올해에는 삼성이 이제 QD OLED, 삼성 내부 명칭으로는 QD 디스플레이라는 제품을 이제 출하하기 시작할 거고요. 2022년에 CES 이 가전박람회를 통해서 아마 많은 모습을 공개하게 될 겁니다. 저희 메리츠에서도 해당 이벤트에 참여해서 이런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에는 과거 이제 가전으로 시작해서 이제 TV라든지 많은 IT 제품들이 출품이 되고 요새는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도 많이 출품이 되고 있죠. 저희도 이제 그 해당 행사에 갔다 와서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맛배기로 여기서 한번 보신다면 과거에 LCD라는 구조의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이 점점 진화가 되면서 유기물을 활용하면 이 각각의 점들이 각자 꺼지고 켜지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검은색이 꺼졌을 때 완벽한 검은색이 되면서 훨씬 더 풍부한 색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OLED 기술이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이러한 유기물보다 더 좋은 무기물을 활용하고자 요 QD OLED를 쓰는데, 아직은 무기물층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은 준비가 됐으나 파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유기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따라서 OLED를 덧붙여야 되는 이 QD OLED를 이번 달부터 양산했습니다. 2021년 11월. 오늘이 아마 그 11월 1일에 투입한 마더글래스 원장 제품이 제품화가 돼서 이제는 TV 패널로 출하되는 날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장에 많이 나올 거고, 이제 내년 정도부터 해서는 완벽히 이거를 QD로 아직은 못 바꾸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기술을 접목시킨 걸로 삼성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물량이 너무 부족하고 생산성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이 WOLED죠. 요거를 활용해서 좀 더 생산량을 늘리고자 아마 삼성 VD 사업부, 즉 TV 사업부에서는 노력을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거는 좀 흔치 않은 일인데, LG의 WOLED 기술이 삼성 TV에 적용되는, 즉 패널이 공급되는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이런 것들 외에는 이렇게 미니 LED라고 해서 이 TV의 뒷면에 많은 백라이트를 대응하는 미니 LED를 많이 박아서 촘촘하게 박으면 어딘가는 꺼지고 어딘가는 켜져서 색상이 어디는 더 밝게 어디는 더 어둡게 더 이제 구별화가 되는 이런 로컬 디밍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술로도 내년에는 TV가 많이 나올 거고요. 하지만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TV 시장이 이제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 시장이 됐고, TV 개개별로 화면이 조금 더 커지면서, 그러면서 TV 전체 패널 면적이 증가하는 정도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데 그치기 때문에 TV는 아주 큰 성장 동력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OLED 라인들 A1, A2, A3, A4까지를 열심히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늘리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이제 TV 라인들은, 즉 LCD 라인들은 점점 생산력을 축소시키면서 엑싯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크게 이런 OLED의 수요를 자극할 거는 바로 애플의 아이패드 OLED 제품이 될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2022년으로 계획되고 있던 이런 애플 OLED 아이패드는 지금 2023년으로 프로젝트가 조금 딜레이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과거부터 계속 A5라고 하는 OLED 신공장 건설의 기대감은 높아져 왔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OLED 아이패드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지만 삼성도 A5 신공장을 지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2022년 중반 정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술적으로 OLED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는 바로 카메라 구멍 쪽입니다. 올해 저도 쓰고 있는 이 갤럭시 Z 폴드 3라는 걸 보시면요, 내부에 원래 여기에 카메라 구멍이 있거든요. 이게 화면을 켜게 되면 잘 안 보입니다. 왜냐면 저화소 픽셀을 이 구멍 위에 배치를 해서 여기서 빛이 나면 이 구멍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오른쪽을 보시면 애플에서도 내년도 아이폰 14 같은 경우 프로 라인업에는, 지금의 아이폰은 못생겼죠.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완벽하게 따라 그렸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디스플레이, 즉 노치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 근데 이게 드디어 내년에는 아이폰 프로 모델에는 이게 점으로 바뀌면서 좀 더 예뻐지기 때문에, 원래 아이폰 애플에는 좀 더 충성적인 로열티가 있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폼팩터의 변화에는 많은 애플 사용자들이 구매 욕구를 자극받고 따라서 교체 주기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현재 많이 팔렸던 아이폰 X X죠. 11 정도부터 안 바꾸셨던 분들이 아마 내년에 아이폰 14는 많이 구매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내년도 아이폰의 판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OLED는 태블릿 쪽에서는 아이패드가 들어가야 정말 많은 양의 태블릿에 많은 또 넓은 OLED가 활용되는 거라서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노트북향으로 OLED 공급은 되고 있는데 아직 400만 대 정도로서 아주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어서 빨리 애플의 아이패드가 이쪽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의 기술적 진화 방향은 이런 테이블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A5라고 하는 신공장이 건립될 그런 시기가 온다면, 물론 그 전제 조건으로서 저희는 그걸 말씀드렸죠. 이제 아이패드가 OLED로 나오는 게 빨리 준비가 돼야 되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거 계약을 맺어야지 이 공장을 지을 건데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이러한 장비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과거에도 이런 신공장 건립 시에 장비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에 이벤트 투자로서 조금 투자해볼 기회가 많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종목으로 넘어가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OLED 장비주는 이런 업체들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저희는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좋아하고 있고 그 다음 LGD, SDI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태도 변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완벽히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 마켓쉐어에는 큰 미련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줄 때부터 주가는 본격적으로 갈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디램 가격이 11%, 10% 빠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추정치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빠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부진한 가격 하락률을 염두에 두면서 분명히 실적 발표회 때에는 이거를 좋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저 역시도 이러한 추정치를 조금씩 하락폭을 작게 만들면서 긍정적인 실적 추정치 변화를 만들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는 올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12조 원대로 끝날 것이며 내년도는 10조 원 정도로 약간의 감익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 아마 이번 실적 설명회가 지나고 나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이렇게 올해랑 비슷한 이익 수준이나 감익으로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분명히 점점 이런 제조업체들은 긍정적인 실적 발표회의 내용으로서 이제 시장에 좀 더 나은 수급을 만들고자 노력할 걸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투자를 올해 많이 늘렸고 코멘트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하이닉스 대비 높지 않은 게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특별 주주 환원의 도출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정책으로 발표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에 반전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미 분기 배당으로 끝났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너무나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특별 주주 환원이 진짜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7년에 이러한 자사주 매입과 함께 디램의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는 강하게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아할 예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LCD 가격의 하락이 거의 다 끝났다라는 측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OLED라는 이런 하이엔드 제품이 삼성이라는 경쟁사향으로 공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D는 좋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DI 같은 경우 지금 대형 그 배터리에서 턴어라운드를 시연했고, 다만 아쉬운 점은 경쟁사들이 너도나도 캐파 증설에 굉장히 의욕적이죠.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캐파는 늘기는 늘지만 이러한 경쟁사들의 큰 규모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즉 캐펙스를 늘려잡겠다 혹은 기가와트 아워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늘리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게 된다면 이는 동사 주가에 굉장히 강한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될 거다. 다만 내년 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독립 상장을 하고 이쪽을 좋게 보는 수급들은 이런 데서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좀 붙을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통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초가 되고 만약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 축소 또는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온다면 이는 분명히 장비 업체들을 팔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살려는 이런 수요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 주가는 내년 초에 살짝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때부터 사나가기 시작하면 전공정 장비 업체 혹은 유틸리티 장비 업체 공이 내년 2분기, 3분기 다 수주 모멘텀, 실적 모멘텀으로 좋아질 수 있는 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는 저희가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장비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에 반도체랑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첨언을 해드리자면 삼성은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화된 수주를 구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역시 올해에는 텍사스의 가동 중단, 한파로 인한 가동 중단까지 있으면서 매우 안 좋았죠. 하지만 내년에는 신규 파운드리 고객들을 잡을 걸로 보고 있어요. 아마도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을 고객으로 잡으면서 2022년 말쯤에는 이런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증가 및 손익 개선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의 가장 좋은 투자처는 삼성전자로 시작은 하나 이런 비메모리 오사트 업체라든지 후공정 업체들 또 이러한 삼성의 비메모리 실적 개선에서 큰 수혜를 볼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주가 한 2분기 정도부터 좋아질 때 비메모리 혹은 후공정 관련주들도 같이 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이제 또 다른 인덱스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장비 업체들 혹은 후공정 업체들을 어떻게 수혜받을 수 있는지 다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2년 여러분들 더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2022년에도 건강이 가득하기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